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어 영역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쏙쏙 뽑아가지고 잘근잘근 씹어서 머리에 급하게 탑재하는 개념 급탑재 시간에 저는 노현서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시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소설인데요. 자, 소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들을, 얼마나 또 필요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실까? 기대되죠? 그쵸? 시를 열심히 들었다면 소설도 아마 기대가 될 겁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 소설을 의외로 우리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한다는 점이었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끔씩 조사하거든요. 너네 언어에서 뭐가 제일 어렵니? 하면은 처음에는 선생님 예상대로 시가 어려워요. 뭐 비문학 과학 지문이 어려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가 이제 애들이 이렇게 각자 이제 또 말을 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활발한 아이들이거든요. 선생님 문법이요. 선생님 어휘요. 선생님 쓰기요. 선생님 고전시가요. 뭐 고전소설이요. 현대소설이요. 다죠. 그죠? 우리 언어는 이렇게 다 어려운 과목인가 봐요. 그런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그럼 너희들 소설 지문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니? 아니요, 대충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못 풀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문제들을 많이 틀리고 또 왜 그걸 그렇게 잘못 생각해서 틀리는가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역시나 이유는 개념에 있더라. 자, 지문을 읽으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알더라고요. 대충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누가 뭐 감옥에 가 있어요. 이런 거는 알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읽을 땐 좋았는데 재밌었는데 헤헤 이러고 읽었었는데 막상 문제를 풀려니까 이 지문과 이 문제의 선택지가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소설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왜 그럴까요? 선택지에 나와 있는 개념 혹은 문제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아직도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고 선생님이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4시간 동안 선생님이 소설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또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설이 어렵지 않도록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시를 했으니까 이제 바꿔야겠죠. 소설에서 꼭 알아야 할 궁극의 키워드 5! 자, 이제는 5개입니다. 서술자, 구성, 배경, 인물, 보기. 자, 역시 또 보기가 들어가죠. 왜 중요한지 시에서 봤죠?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5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소설을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거 뭘까요? 그렇죠. 글씨 제일 큰 거. 서술 자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배울 거는 서술 자예요. 자, 선생님이 시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화자가 제일 중요하다 했었어요. 그쵸? 화 to the 자. I say 화, you say 자, 화 이런 걸 했었단 말이죠. 그쵸? 근데 서술자를 하려니까 조금 약간 서술자 이것도 좀 약간 이상하고 그쵸? 그래서 서술자 이것도 약간 안 맞아요. 그래서 서술자는 서술자예요 이걸로 할 거예요. 다 따라하게 될 거예요. 그쵸? 여러분 처음에 뭐야 알세 뭐 왜 저래 이랬지만 나중에 다 따라 했잖아요. 그쵸? 중독성 있잖아요. 서술자예요 이것도 계속 하게 될걸요. 자, 여러분 서술자가 뭐냐? 화자가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시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서술자 마찬가지입니다.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이 서술자예요. 그리고 이 서술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서술자의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자란 바로 작품 속의 상황을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입니다. 상황이라는 거는 이 작품에 나오는 인물, 또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그쵸? 여기가 어딘가, 여기가 언젠가, 배경, 그쵸? 자,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소설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인물, 사건, 배경을 독자에게 말해주는 사람, 전달해주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서술자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서술자 개념 이제 알았네요. 이번 시간 끝?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소설에서요. 진짜 어려웠던 게 뭔지 한번 말해보세요. 시점, 직접 제시, 간접 제시, 편집자적 논평, 그쵸? 뭐 문체 이런 것들 어렵지 않았었나요? 그쵸? 자, 그러면 이런 모든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소설의 개념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 모든 것들은
서술자에게서부터 나온 겁니다. 우리가 시를 공부할 때요, 화자에게서 상황, 정서, 태도라는 개념이 나온 것처럼 서술자에게서 이 모든 개념들이 다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이 얼마나 중요할지 알겠죠? 그쵸? 아마 이전에는 여러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다 알게 해줄게요. 자, 소설의 서술자라는 건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이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설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서술자 데려왔습니다. 오키죠? 그쵸? 자, 여기 보시면은요, 선생님이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작품에서 세 부분을 따왔어요. 한번 봅니다. 나는 금년 6살 난 처녀애입니다. 토하지 마요. 쌤, 나름 연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에서 나는이 이 나가 누굽니까? 이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가 서술자예요. 그쵸? 자, 그러면 나는 금년 6살 난 처녀애래요. 이름은 박오키고요. 자, 그러면은 이 오키가 서술자인데요. 이 오키는 6살이에요. 6살이 뭘 알아요? 그죠? 물론 요즘 애들은 좀 빨라요. 뭐 아는 게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6살이 뭘 알겠습니까? 알아봐야. 그쵸? 조그만데. 지 이름이나 겨우 아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보세요. 그럼 6살 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오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집 식구라고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우리 어머니와 단 2식구뿐이랍니다. 아차 큰일 났군. 외삼촌을 빼놓을 뻔했으니. 귀엽죠? 그쵸? 자, 보세요. 오키는요, 엄마랑 자기랑 외삼촌이랑 셋이 사는데요. 외삼촌은 잊어먹기까지 하는 아이예요. 이런 애를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을 수 없죠. 자, 즉 서술자가 우리에게 신뢰감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야기를 곧대로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야기를 걸러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나라는 애가 나옵니다. 1인칭 시점이죠. 그쵸? 좀 이따 더 자세히 정리를 해줄게요. 이 1인칭 시점인데 주인공은 오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주인공은 엄마와 아저씨예요. 그러면 이 오키는 1인칭 관찰자입니다. 그런데 관찰하는 애가 관찰을 잘합니까? 아니죠. 애기죠. 외삼촌도 까먹는 그런 애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관찰자의 수준에 따라서 독자는 뭘 해야 된다? 상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상상의 나래를 마음대로 펼치면 된다, 안 된다? 언어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추리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볼게요. 자, 우리 어머니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둘도 없이 이뻐. 그쵸? 자, 곱게 생긴 우리 어머니는 금년 나이 24살인데 과부랍니다. 아이고, 24살인데. 요새 24살이면 뭐하죠? 학생인가? 그죠? 자, 24살인데, 사실 나 24, 미안해요. 자, 좀 무리수였어요. 자, 과부랍니다. 과부가 뭔지는 나는 잘 몰라도, 하여튼 동네 사람들이 날더러 과부딸이라고 부르니까, 우리 어머니가 과부인 줄 알지요. 남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나만은 아버지가 없지요. 아버지가 없다고 아마 과부딸이라나 봐요. 어때요? 자, 지금 이 집안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쵸?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아버지가 안 계시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과부가 됐죠. 그런데 오키의 눈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과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과부딸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과부딸? 내가 엄마 딸이니까 엄마가 과부지? 그런데 내가 아빠가 없지? 나한테만 과부딸이라고 하지? 아, 아빠가 없으면 과부딸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 오키는 아빠가 없구나. 엄마가 이쁜데 혼자 살고 있구나. 그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자, 사랑 아저씨가 달걀을 좋아하는 것이 내게는 썩 좋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달걀을 많이씩 사게 되었으니까요. 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쵸? 아저씨, 저는 달걀이 좋아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나도 달걀을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달걀을 많이 사더라. 그러면 오키는요. 이거 몰라요. 얘 6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달걀 좋아하니까 좋다. 엄마가 달걀 많이 사와. 나 달걀 많이 먹어서 좋아. 이런 얘기만 하지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엄마가 아저씨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아저씨가 좋아한다는 달걀을 많이 사오는구나. 알 수 있죠.
그쵸? 자, 1인칭 관찰자가 이처럼 관찰의 수준이 낮을 때, 그죠? 우리가 신뢰할 수 없을 때 독자는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 인물의 심리를 이끌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 보러 들어갈까? 하면서 아저씨 소매를 잡아당겼더니 아저씨는 펄쩍 뛰면서 아니 안 돼. 난 지금 분주해. 뭐예요? 바쁘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까지 오키랑 계속 놀고 있었어요. 이 아저씨 별로 할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애랑 놀아요. 근데 우리 엄마한테 같이 갈래요? 이러면 뭐라 그래요? 나 지금 바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예요? 정말 좋아하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가기 싫어서 그런 거겠어요? 나 바빠. 가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좋아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다가 계속 별로 근데 보니까 뭐예요? 하지만 정말로는 그렇게 분주하지도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만약 바쁘면 나가 이럴 텐데 가란 말도 안 하고 나를 붙들고 앉아서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뺨에 입도 맞추고 하면서 요 저고리 요거 누가 만들어주니? 밤에 엄마랑 한 자리에서 자니? 이런 거 왜 물어볼까요? 오키에 대한 관심일까요? 아니죠. 엄마에 대한 관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자, 1인칭 관찰자는요,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리를 해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서술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 우리는 지금 이 오키라는 서술자 때문에 모든 소설의 감상 방법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서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소설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이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서술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면 이제부터 서술자로부터 나오는 개념들을 하나하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시점입니다. 자, 시점이란 무엇이냐,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시점이라는 것은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로요. 두 번째로는 서술자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자, 서술자의 위치라는 거는 어디냐? 서술자가 학교에 있다, 방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서술자의 위치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느냐, 작품 밖에 있느냐.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술자가 이게 작품이라고 할 때 작품, 즉 이야기가 되겠죠. 자,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이야기 속에는요. 자, 보세요. 엄마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저씨가 있고요. 그리고 오키가 있어요. 조그만 오키가.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 소설에서 서술자는 오키잖아요. 그러면 오키는 이 안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작품 안에 있다 했을 때는 작품 안에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하니까 나는 하면서 얘기를 하겠죠. 오키처럼 나는 6살 난 처녀애야요. 이러면서 나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작품 안에 있는 서술자라는 얘기예요.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라는 건 그럼 뭐냐면 이 인물들이랑 상관이 없이 여기서 벌어지는 이야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깥에서 누군가가 이것을 바라보고 전달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작가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죠? 인물 중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그냥 자기가 지어낸 얘기를 우리한테 들려주는 것. 자, 그래서 이 서술자를 우리가 작품 밖 서술자라고 하고요. 이런 오키 같은 애들은 뭐라고 하냐? 작품 안 서술자라고 한다. 자, 그래서 작품 안 서술자는 나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요.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설에 나가 없겠죠. 그쵸? 자, 이게 우리가 배웠던 1인칭 시점과 그리고 3인칭 시점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시점을 4가지로 배웠을 겁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그 다음에 3인칭은 전지적 작가 시점과 작가 관찰자 시점이 있다. 이렇게 배웠죠. 자, 이 분류는 아주 전통적인 분류입니다. 옛날 분류라는 뜻이죠. 선생님이 평가원에 출제하시는 분이랑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소설의 시점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 솔직히 이 4분법은 그쵸? 1인칭, 3인칭으로 나누고 그거를 주인공 관찰자, 전지적 작가, 작가 관찰자로 나누는 이 4분법은 이미 오래전에 폐기된 이론이다.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고 지금은
쓰이지 않는다. 쓰이지 않는다는 게 완전히 이런 게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요즘 나오는 소설들은 이 넷 중에 하나로 규정 짓기가 좀 어렵다는 뜻이에요. 요새는 시점이 굉장히 다양화됐기 때문에 이제 이 사분법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분법은 폐기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학문적 경향을 우리 수능에도 반영하고자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고급 정보죠. 선생님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문학계에서, 우린 잘 모르는 부분이죠. 그렇죠? 문학계에서 교수님들이 뭔가 새로운 이론들을 받아들인다. 이러면은 그게 수능에도 당연히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구분법은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이 책에다 넣어놨냐? 기초니까. 이걸 알아야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무슨 얘기냐? 이걸 알면 일단 응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험에는 응용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원래대로 이 네 가지 안에서 다 나온다면 여러분 이거 외우면 돼요. 하지만 수능은 외우는 시험 아니고요. 이미 그 사분법으로 내는 시험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하고 아주 필요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변형됐을 때, 트랜스포머처럼 그렇게 변신을 했을 때 그거를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선생님,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만들어 줄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다시 이 설명으로 돌아와서, 자, 작품 안 서술자. 이게 옛날식으로 표현을 하면 1인칭이죠. 왜? 나가 말을 하니까요. 나가 1인칭 대명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작품 박 서술자가 서술을 하는 거. 즉, 나가 나오지 않는 거. 이게 3인칭 시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인칭이라는 말은요. 시험에 그래도 나와요. 그래도 가끔 나와요. 1인칭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1인칭은 나구나. 내가 말을 한다는 거는 이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작품 안 서술자라는 말로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자, 그래서 요즘에는 1인칭, 3인칭보다 작품 안 서술자, 작품 박 서술자라는 말이 더 자주 나온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 안에 서술자가 있을 경우, 즉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이 서술자일 경우에는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서술자가 주인공인 경우와 오키처럼 단순히 주인공은 따로 있고, 그쵸? 주인공은 이 두 사람이잖아요. 그쵸? 자,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 주인공들을 바라보는 관찰자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는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주인공이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직접 들려준다. 소설 속 인물이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직접 들려준다. 이런 식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우리에게 제시를 한다는 얘기죠. 선택지로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1인칭 주인공, 1인칭 주인공, 1인칭 주인공 이렇게 외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언어는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작품 안 서술자가 혹은 소설 속 인물이 나가 되어서 혹은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직접 들려준다라고 하면 이건 1인칭 시점, 주인공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다음으로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어때요? 자, 오키 같은 애들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얘들은요, 어때요? 자기가 본 것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들은 것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오키가 없을 때 아저씨랑 엄마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상상을 하는 거죠. 추리를 하는 거죠. 앞뒤 상황과 이 엄마와 아저씨의 그 말과 행동과 표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리를 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에는요. 독자의 상상력이 개입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서술자 나가, 관찰자인 나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쵸?
소설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오키처럼 어리거나 아니면은 이 나라는 관찰자가 좀 지적으로 모자라거나 이럴 경우에는요. 특히 독자의 역할이 더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3인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인칭은요.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다는 뜻이죠. 이 서술자는요. 그냥 작가라고 봐도 무방해요. 알겠죠? 자, 이 작가가 이 안에 있는 이야기를 자기가 보고, 사실은 자기가 만든 건데, 그쵸? 자기가 보고 우리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 신 같은 존재가 있고, 그냥 인간 같은 존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신은 뭐 할 수 있죠?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게 신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서술자를 마치 신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지, 모든 걸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작품을 봤을 때, 자, 나가 등장하지 않는데, 즉 그래서 작품 밖 서술자 3인칭 시점인데 이 사람의 내면 심리, 이 사람의 내면 심리, 이 사람의 내면 심리가 다 직접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얘는 그 순간 짜증을 냈다. 얘는 그 순간 자기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뻐했다. 얘는 그 순간 아무 생각이 없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서술자가 이들의 머릿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어떤 서술자들은요, 작품 밖에 있는데 자기가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르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들어가서 직접 그들의 내면 심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관찰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만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그들의 말만, 대화만 보여준다든가 이럴 경우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작가가 관찰한다 해서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사분법은 끝났으니까, 그런 시대는 끝났으니까 이것을 수능으로 가져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까요?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조금 풀 수는 있어요. 전지적인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작품 밖의 서술자가 모든 등장인물의 내면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을 문제로 낸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작가 관찰자 시점은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작가 관찰자 시점인 작품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수능에 안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긴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두 개 있거든요. 우리가 알만한 것 중에. 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작품 밖 서술자가 그쵸? 인물들의 행동과 대화를 전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냥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이런 거 맹목적으로 외우지 마세요. 평가원 관계자분께서 절대 이제 그런 거 안 한다 하셨어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을 수능에 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그거를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선생님이 옛날 개념 있고 그 밑에 수능식의 개념으로 정리를 해놨죠. 자, 그걸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자, 덤으로 주는 개념 여기 보세요. 사실 이 덤으로 주는 개념은 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딱히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때도 있는데요. 이거는 꼭 합니다. 지금 하는 거. 뭐냐 하면은요. 자, 덤이지만 중요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예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덤으로 주는 개념이지만 어쩌면 이 시점이 이 다른 모든 네 가지 시점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뭐냐? 제한적 전지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제한적 전지 시점? 물론 이런 용어로 수능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거 역시 풀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보세요. 2011년 6월 모의평가, 2011년 9월 모의평가에 제한적 전지 시점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지가 다 답이었어요. 그때마다. 보세요.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한다. 서술의 초점을 특정 인물이 처한 상황에 맞추고 있다. 같은 말인데요. 자, 이게 무엇이냐? 아, 선생님,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는 거는 오키 아니에요? 오키? 오키가 특정 인물이잖아요. 오키의 시각에서 지금 모든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1인칭 관찰자가 아니라 서술자, 나 말고 서술자가 따로 있습니다. 즉, 작품 밖에 있죠.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요. 자, 제한적 전지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전지라는 게 뭐예요? 다 안다는 거죠.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는 이 서술자가 얘랑 머릿속을 다 들여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한적 전지라는 거는 전지긴 한데 살짝 제한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어떤 한 사람, 이 사람이 이 중에서 가장 중심 인물이라고 합시다. 제한적 전지 시점의 서술자는요, 이 사람의 내면은 알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내면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만 내면 심리 서술이 나와 있고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동과 대화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제한적 전지 시점입니다. 그래서 거기 설명을 보시면은요. 작품 밖의 서술자가 모든 상황을 관찰하면서 어떤 한 인물의 심리 상태는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아닌 다른 인물들은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제시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제한적 전지 시점이 이렇게 중요하냐? 보세요. 이거 다 위 작품의 서술상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의 답들이었거든요. 이게 옳았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수능에서 만나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 시점을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 제한적 전지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적 전지 시점은요. 전지적 작가 시점과 작가 관찰자 시점의 약간 중간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사분법으로는 시점을 설명할 수 없다. 제한적 전지 시점이라는 게 있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게 다른 어떤 그 시점들보다 가장 많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십시오. 자, 예전에 한번 이 제한적 전지 시점이 모의고사였나? 그런 데에 그림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그림이었는지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주인공이 있었어요. 자, 주인공의 친구가 있었고요. 이 주인공은 원구라는 아이였고요. 그리고 이 주인공의 친구가 동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구랑 동욱이랑 대화를 하는 장면이 제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원구와 동욱이가 대화를 하는데 원구는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동욱이가 혹시 이런 건 아닐지 고민을 하였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었고 동욱이는요. 그냥 동욱이의 표정, 동욱이의 말 이런 것만 나와 있었거든요.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 이런 상황에서 서술자의 위치는? 이라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뭐였냐? 어떤 그림이 있었는지 알아요? 서술자의 위치가, 서술자가 여기 있었어요. 자, 보세요. 원구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뇌예요. 구름 아니고. 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요. 동욱이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죠. 자, 그러면 서술자는 어디에 있냐? 원구 뒤에. 무섭죠? 자, 원구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점선으로 그려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작품 안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인물이 아니라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원구의 머릿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물에 대해서는 원구의 눈을 통해서만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원구 뒤에서 딱 이렇게 선생님 오늘 오세요. 뒤에 이렇게 지퍼가 있더라고요. 이런 지퍼를 이렇게 뒤에를 따고 그 안에만 이렇게 보고 그쵸? 서술자 이렇게 선생님 뒤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보면서 선생님 내면은 다 보는데 다른 사람은 지퍼가 없어서 못 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런 게 바로 제한적 전지 시점이고 요즘 많이 나오는 시점이다.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거기 선생님이 써놓은 것처럼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혹은 특정 인물이 처한 상황에 이런 식으로 특정 인물이라는 말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요. 덤으로 주는 개념 하나 더 볼게요. 이거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답인 적은 별로 없는데 선택지로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니까 혹시 이게 답이 아닐까? 이러고서 찍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서술자 교체. 자, 서술자 교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자, 수능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서술자를 교체하여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즉 여기 앞부분에서 말하던 사람이 뒷부분에서 바뀌는 겁니다. 앞에서는 얘가 말하고 있었는데 뒤에서는 얘가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소설 속의 인물 A라는 인물, 그 다음 B라는 인물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소설들은 1인칭으로 서술하다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서술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분법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서술자를 교체한다라는 건 이게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던 아니면 한 인물이 다른 인물로 바뀌든 간에 말하는 사람이 서술자예요. 얘가 바뀔 때 우리가 서술자의 교체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기에서는요. 영수와 영호와 영이라는 3남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뉘거든요. 이거를 각각 영수의 시각, 영호의 시각, 영희의 시각으로 이렇게 서술자를 교체해가는 그런 작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한적 전지 시점과 서술자 교체라는 이런 개념, 실제로 수능에 많이 나오는 개념이니까 반드시 여러분 탑재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소설의 어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설의 어조. 이 어조는 우리가 시에서 화자의 어조도 얘기했었죠. 그때 이 어조가 뭐라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말투라고 했는데 말투는 뭘 반영한다? 그 화자의 태도를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선생님을 존경하면 선생님에 대한 말투도 존경스러운 말투가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오, 연서쌤이시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뭐 이럴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서술자의 어조 역시 소설의 서술자의 어조 역시 서술자의 태도를 반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설의 어조란 결국 무엇이냐? 어려운 게 아니라 서술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비판적 어조가 쓰였다라고 하면은 이 소설은 비판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거죠. 냉소적 어조가 쓰였다 한다면 이 소설은 냉소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조를 따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나오는 어조들을 선생님이 거기에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해학적 어조라는 게 있죠. 자, 해학적 어조. 자, 이거 선생님이 시에서 알려줬습니다. 해학의 새로운 정의 뭐였죠? 웃음을 유발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소설 역시 이런 소설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익살. 여러분, 요런 말 쓰나 요새? 익살? 익살이란 말 알아요? 자, 이 익살이 뭐냐 하면은 개그예요. 유머.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소설을 읽었는데 웃기다. 굉장히 유머러스한 그런 어조로 쓰여 있다. 이게 바로 익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익살과 또 웃음을 유발하는 것들. 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 희화화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해학적 어조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웃음이 주를 이루는 그런 어조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어적 어조. 자, 반어도 우리가 시에서 배웠어. 정말 많은 걸 배웠군요. 그쵸? 이미 벌써 우리 이제 인제 5강, 6강째 듣고 있는데 많은 걸 배웠네. 자, 반어적 어조라는 거는 뭐죠? 자, 반어라는 거는 내 속마음하고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 반대되는 걸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소설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작가가 전달하려는, 표현하려는 내용하고요. 이 주어진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어적 어조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자, 주제를 강조할 수 있다. 혹은 상황을 풍자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효과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운수 좋은 날 있잖아요. 운수 좋은 날 제목이 운수 좋은 날인데 정말 그날이 운수 좋은 날이었나요? 그렇죠. 처음엔 그런 줄 알았죠.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오늘 이상하게 운수가 좋네 했는데 집에 갔더니 마누라가 죽었어요. 그쵸? 사실은 부인이 죽은, 사실은 운수가 더럽게 없었던 날, 더럽게 나빴던 날인데 그날을 운수 좋은 날이라고 표현을,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러잖아요. 어쩐지 오늘 운수가 좋더니만은 이러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운수 좋은 날이라는 반어적 표현이 뭐예요? 그 비극성을, 그쵸? 아내의 죽음이라는 비극성을 더욱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풍자적 어조. 자, 풍자적 어조라는 것은, 자, 풍자의 목적이 뭐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시에서 배웠는데, 자, 풍자의 목적은 비판입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인 대상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또 희화화해서 묘사하고 또는 우의를 통해서 제시할 때, 자, 이럴 때 역시 풍자적 어조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목적이 비판이다 보니까 당연히 서술자는 그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되셨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냉소적 어조인데, 자, 냉소적 어조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때요? 쌀쌀맞게 웃는 게 냉소잖아요. 그죠? 역시 부정적인 대상에 대해서 업신여겨서 비웃는 그런 어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그래서 소설의 어조까지 역시 서술자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 다음으로요. 우리 서술자에서 나오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 바로 제시 방법이죠. 인물을 제시하든 사건을 제시하든 공통된 내용입니다. 자, 이게요, 가끔 어떤 개념서들 보면 인물 할 때 인물 제시 방법 나오고, 또 사건 할 때 사건 제시 방법 나오고, 서술 방법 할 때 서술 묘사 대화 이런 거 따로따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사실 하나로 묶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물을 제시하든 사건을 제시하든 간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죠. 이게 또 직접 제시, 간접 제시가 헷갈려가지고 싸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말하기와 보여주기 들어봤죠? 그죠? 자, 그래서 말하기는 야, 직접 말해주는 거랑 그리고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 아니지, 직접 보여주는 거랑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거지. 이 직접 간접이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나 봐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싸우는 우리 친구들을 봤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서로 이게 직접이다, 이게 간접이다 하고 싸우길래 선생님이 뒤에서 이렇게 얘들아 하면서 끌고 가가지고 조금 혼낸 다음에, 왜냐면 알려줬었거든요. 분명. 그때 안 들은 거죠. 그래갖고 다시 이렇게 끌고 가서 천천히 열심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거를 내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야, 걔 진짜 돈 안 써. 진짜 짠돌이야. 완전 구두쇠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때요?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 소설에서요. 그는 구두쇠였다. 그는 짠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설렁탕을 먹으러 갔어요. 설렁탕 먹으러 가면 주로 신발을 벗습니다. 그렇죠? 그럼 신발 벗고 열심히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돈을 내고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야 되잖아요. 나오는데 아니 이 친구는 무슨 뭐 이렇게 한여름에 롱부츠를 신고 와가지고 막 신발끈을 막 지퍼도 없어요. 한 번 쫙 올려갖고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신발끈 하나하나 막 다 무슨 지네가 345개의 다리에 신발을 다 신듯이 하나하나 다 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보다 못한 친구가 아예 귀찮아 하고 먼저 가가지고 계산을 해버리는 거죠. 자, 이 장면을 보여준다. 라는 거.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뭐야, 쟤 돈 내기 싫어서 그러는구나.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는구나. 계속 지갑을 안 갖고 오는구나. 아, 쟤 짠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자, 정리합니다. 직접 제시라는 것은 직접 말하는 거예요. 걔 짠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말하기. 자, 그리고 간접 제시라는 거는 뭐죠? 아까 얘기했듯이 보여주는 겁니다. 걔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여주기라고 하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게 지문에 나오게 될 때는 작품에서 이 서술자는 어떻게 해서 말하고 어떻게 해서 보여주느냐.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돈을 안 내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자기 물건을 아끼고 뭐 이런 사람이었다. 라고 할 때는 어때요? 주로 서술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하나 그 행동들을 눈앞에 펼쳐줘야 되죠.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그게 바로 묘사죠. 자, 그래서 보여주기에는 묘사가 사용됩니다. 또는 그 사람이 한 말을 들려줘도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상상할 수가 있죠. 그렇죠? 직접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한 말을 제시해 주는 거, 즉 대화를 사용해서.
자, 묘사나 대화를 사용하게 되면 주로 보여주게 되고요. 서술을 사용하게 되면 말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제시, 이거를 간접 제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물 제시 방법, 사건 제시 방법 다 따로따로 있고 뭐 서술, 묘사, 대화가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틀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자, 서술과 묘사, 대화 중에서 사건 전개 속도가 빠른 건 어딜까요? 똑같은 한 줄 혹은 한 문단 안에서 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게 어디겠냐는 거예요. 그쵸? 그냥 걔 짠돌이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나면서 모든 걸 다 담았죠. 전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하지만 설렁탕을 먹으러 갔는데 설렁탕이 나왔는데 거기다 후추를 쳤는데 거기다 깍두기가 나와서 가위로 잘랐는데 이런 모든 걸 다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에 신발끈을 348개를 묶을 때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그쵸? 막 여러 줄이 있겠죠, 소설에서. 여러 줄이 있는데 사실 일어난 일은 몇 개 안 되죠. 그냥 그 사람이 짠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사건 전개 속도는 당연히 여기가 더 빠르고요. 여기에서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개념 정리를 여러분이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시 방법까지 봤고요. 이제부터는 서술상 특징으로 물어보는 거. 자, 서술상 특징 당연히 서술자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봐봐요.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서술자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서술자와 관련해서 항상 소설에서는요, 위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위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던데, 거기에 자주 나왔던 개념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의 서술상 특징 4가지만 더 알아두도록 합시다. 바로 편집자적 논평. 이런 거. 이거 뭔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나는 못 찾겠고. 그쵸? 그 다음에 내적 독백. 자주 본 거는 같은데 설명을 하면 하지 못하겠고. 의식의 흐름. 이건 뭐지? 이거 좀 약간 사이코 같은 그런 소설에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자, 그 다음에 방언, 구어적 표현. 자, 이거는 맨날 내가 아는 것 같은데도 틀린단 말이야. 이 4가지 개념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게 뭐냐? 편집자적 논평은요. 이런 단어로 나올 때도 있지만 지금까지 시험을 보니까 자, 이런 용어로 나올 때가 있었고요.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말로 나올 때도 있었고요. 서술자의 주관적 평가라는 말로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각각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은 애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무슨 얘기냐? 서술자가 그냥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자기가 보고 있는 인물들의 행동이나 아니면 대화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혹은 인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슨 흥보가 이런 거 있잖아요. 흥보가 같은 거, 흥부전 같은 거를 보면은요. 이게 판소리였잖아요. 판소리는 뭐죠? 자기가 그 얘기를 사람들한테 직접 들려주죠. 공연을 하면서요. 그런데 공연을 하다 보니까 놀부의 악행을 여러 개 계속 열거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놀부 걔 정말 나쁜 놈이지 하면서 계속 막 얘는 뭐 우는 애기한테 발꼬락을 빨리고 똥 누는 놈 주저앉히고 그리고 뭐 호박에다가 말뚝 박고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 열거를 하다 보니까 말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열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런 난장을 맞을 놈이 이런 육시를 헐 놈이 이런 표현이 우리 흥부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거는 뭡니까? 자, 서술자가 이 인물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까지가 원래의 역할인데 전달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주관이 개입돼요. 자기의 평가가 개입돼요. 그래서 그 평가를 해버리는 거, 이게 바로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자, 주의할 것, 편집자적 논평은 반드시 어디에만 나오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시점에서는 불가능해요. 알겠죠?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만 편집자적 논평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알겠죠? 자, 다음으로 내적 독백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독백이 뭐죠? 혼잣말이죠. 그런데 이 혼잣말을 내적으로, 속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혼잣말 그냥 겉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지난번에 뭐였지? 대화체 알려주면서 지우개야 어디 갔니? 뭐 이런 거, 그쵸? 자, 이런 거 뭐 혼자 뭐 소리를 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내적 독백 같은 경우는요, 속으로 자기가 하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물이 자기의 내면을 직접 서술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그럼 선생님, 1인칭 시점은 다 내적 독백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인물이 자기의 내면을 직접 서술하니까요. 1인칭 시점에서는요. 그렇죠. 그러면 1인칭에만 내적 독백이 있을까? 아니에요. 3인칭 시점에도 내적 독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예를 한번 보세요. 임철우의 눈이 오면. 아니야. 그러나 그는 세차게 고개를 흔들어 버렸다. 자, 여기 다 읽어보면 나 없어요, 나. 나라는 1인칭 서술자가 없습니다. 자, 오히려 그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 걸로 봐서 이 작품은 3인칭 시점으로 쓰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3인칭 시점으로 쓰여 있다는 거는 뭐냐 하면 서술자는 누구냐? 작품 밖에 있는 작가라는 얘기죠. 즉, 이 안에 나오는 모든 문장은 다 이 작가가 하는 말인데 아닌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니야 이런 말. 보세요. 그가 세차게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걸 그냥 따옴표도 없이 갖다 놨죠. 그쵸?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뭐가 있어요? 찾아야 해. 어머니를 찾아내야만 해. 이거는 뭐예요? 역시 이것도 작가가 한 말인가요? 아니죠. 작가는 지금 뭔가 전달하는데, 자, 어머니 혼자서만 아직도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찾아야 해. 어머니를 찾아야 해. 이거는 서술자의 말이 아니라 그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를 따옴표 없이 그냥 직접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인칭 시점에서도 이렇게 인물의 내면이 그냥 따옴표 없이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으면 이거를 내적 독백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적 독백까지 여러분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으로 의식의 흐름. 이거는 정말 의식의 흐름이 뭡니까? 여러분 의식의 흐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수업 시간에. 어찌나 그때만큼은 우리의 상상력이 아주 빛을 발하는지. 의식이 막 흘러가요. 그죠? 아주 그냥 막 우주로 안드로메다로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 얘기했다. 어제 엄마랑 한 얘기 생각했다가 또 오늘 아침에 친구랑 했던 얘기 생각했다가 어제 TV에서 본 얘기 생각했다가 그저께 인터넷에서 봤던 거 생각하다가 아주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이 마구마구 옮겨가게 되죠. 그냥 이거를 거르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게 의식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의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표현한 게 바로 의식의 흐름이죠. 자, 마지막으로 방언, 구어적 표현이 있는데, 자, 이 방언, 구어적 표현이란 건 뭐냐? 방언은 사투리죠. 그죠? 구어적 표현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표현을 보면은요, 글로 쓸 때만 사용하는 표현이 있고, 말로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말을 기록하면 그게 글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용한 표현이 달라요. 이거를 글로만 쓰는 표현을 말로 하면 굉장히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거죠. 우리 니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서울말, 너 서울말 잘한다. 그렇게 끝말을 올리면 돼. 니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거기서 그 서울 친구, 가장 서울 친구에 가까워진 친구 누구예요? 허경환이죠. 이 허경환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서울말을 정말 잘하고 싶기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평소에 말할 때 자, 나 뭐뭐 하기에 이런 말 쓰나요? 나는 지금 배가 고프기에 매점에 가야겠어. 이런 말 안 하죠. 원래 이 기회라는 말은요. 그래서만 쓰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구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 이거 쉽게 어떻게 말해요? 그냥 평소에 야, 나 배가 고파서 매점 가야겠다. 그쵸? 자, 뭐뭐 하기에가 아니라 뭐뭐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 대화 상황에서 더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을 구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어적 표현과 구어적 표현 중에 뭐가 더 생생해요? 당연히 구어적 표현이죠. 그쵸? 배가 고프기에 매점에 가야겠어. 이러면은 쟤 뭐야? 별로 이렇게 이 세상 사람 아닌 것 같잖아요. 그쵸? 그렇게 말하니까 좀 죽은 사람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지구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쵸? 화성 뭐 이런 데서 온 사람 같잖아요. 화성인 뭐 이런 애들 같잖아요. 자, 그러니까 구어적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생생해지고 현장감을 전달할 수 있다.
방언, 사투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두가 표준어를 써서 아나운서처럼 말한다면 소설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쵸? 막 소설에서 사람들이 막 싸워요. 이장님하고, 그쵸? 동네 어르신하고 싸우는데 아나운서처럼 싸워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방언과 구어적 표현을 사용하면 좀 더 생생해진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또 따끈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배운 게 서술자예요! 이거니까 서술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작품을 보도록 할 텐데요. 2011년도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의식의 흐름 기법. 자, 나왔는데 의식의 흐름 아까 뭔지는 설명을 해줬죠. 그런데요. 자, 우리가 시에서 표적 수사를 배웠잖아요. 소설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주 나오는 것들. 걔를 먼저 찍어서 걔를 한번 찾아보면은 그게 답이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자, 의식의 흐름 기법 같은 거는요. 표적 1순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쓰인 작품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지막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물의 외양을 객관적으로 묘사했다. 이거 아까 우리가 배웠던 간접 제시 방법이네요. 그쵸? 자, 간접 제시 방법이고 외양을 객관적으로 묘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 그게 이렇게 생겼다고 보여주니까 당연히 사실성은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양은 겉모습이에요. 자, 겉모습을 묘사하고 있는지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서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거 나오면 우리 애들 힘들어요. 왜요? 잦은 장면 전환? 얼만큼 잦은 게 잦은 건데? 3번이면 돼? 4번이면 돼?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쵸? 애매한 거예요. 그쵸? 자, 이걸 선생님이 애정남처럼 정해줄 수도 없어요. 3번까지는 괜찮아요. 4번부터 잦은 거예요. 이렇게 말해줄 수는 없어요. 왜? 어떤 해에는 그냥 한 2번 전환됐는데 이게 맞다고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럼 보세요. 잦다라는 건 기준이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기준이 없으니까 애매하죠. 애매한 거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길 봐야겠죠. 이 작품의 이야기가, 이 지문의 이야기가 정말 긴박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가. 누가 죽으려고 한다. 아니면 누가 누굴 쳐들어가려고 한다. 이런 것들,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을 하는데 그 사이에 장면이 좀 바뀌더라. 이러면 이거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인물들의 다양한 체험을 사파 형식으로 나열한다. 이거는 구조 배울 때, 구성 배울 때 다시 얘기해 줄게요. 일단 안 배웠으니까 패스하고. 이거 제한적 전지 시점.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고 얘가 바로 표적 1순위입니다. 왜요? 이렇게 된 소설이 가장 많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서술의 초점이 정말 특정 인물에 처한 상황에 맞추고 있느냐? 다시 얘기해서 주인공 한 사람의 내면만 제시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화와 행동만 나오고 있느냐? 지문을 한번 보면 되겠죠. 자, 지문을 보세요. 쭉 읽어보니까 어때요? 시우. 자, 시우는 산타클로스 모자가 생각났다. 자, 이번 크리스마스는 가족이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겠거니 여겨졌다. 어때요? 시우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죠. 그죠?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면 이건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런데 시우 말고, 그죠? 자, 동료 죄수들을 보세요. 이 죄수들을 보면은 이 죄수들은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직접 제시가 되지 않고 이 사람들이 한 말이나 이 사람들이 한 행동만 현재 여기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시우라는 특정 인물에 맞추어서 서술하는 제한적 전지 시점이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다, 제한적 전지 시점이 나온다 하면 여러분 무조건 얘를 표적 1순위로 삼으셔서 문제를 푸시면 빨리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도 언신들에게 도전합니다. 언신 보고 있나? 자, 오늘 배웠던 개념들 중에 특히 이런 것들 중요한 거니까요. 반드시 알아두고 가셔야겠습니다. 알겠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선생님이 나열을 한 거예요. 반드시 꼭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 계속해서 소설에 대해서 배울 테니까요. 기대하고 오십시오. 감사합니다.